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같이 드시던 음식이 어느 날부터는 몸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분명 약은 거르지 않고 챙겨 드시고 식사량도 예정보다 줄였는데 혈압은 종처럼 내려가지 않고 혈당은 이유 없이 오르내립니다.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없는데 배는 점점 나오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까지 조심하는데 왜 나는 좋아지지 않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늘 비슷한 표정이 따라옵니다.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느끼는 서운함,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특히 자연식품은 몸에 좋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그 믿음이 흔들릴 때의 혼란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고 계신 아주 익숙한 식품 하나, 계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로 85살, 의사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50년에 가까워진 이승우입니다. 그동안 대학병원과 지역 진료 현장을 오가며 수만 명의 중장년, 노년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과서에 나온 이론을 중심으로 환자를 보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제 몸과 환자분들의 변화를 함께 보며 나이 든 몸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약이라도 젊을 때와 노년기에 나타나는 결과는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70을 훌쩍 넘긴 분이었는데 당뇨와 고혈압 관리를 위해 정말 성실하게 생활하셨습니다. 달콤한 음식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고 주변에서 몸에 좋다고 하면 빠짐없이 챙겨 드셨죠. 그중 하나가 계피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혈당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고 간 수치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연배의 다른 분은 계피를 아주 조심스럽게 몸 상태에 맞춰 사용하면서 혈관 상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계피였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피를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라는 단순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왜 어떤 사람에게는 계피가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계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이 먹는 방법이 아니라 언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맞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 각자의 몸을 돌아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하나쯤은 분명히 갖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계피에 대한 오해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계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계피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바로 그 태도에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계피가 몸에 좋다기에 꾸준히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 속에는 늘 같은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니 안전할 것이고 몸에 이로울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계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음식의 범주에 넣기에는 작용이 너무 분명하고 강한 식물입니다. 계피는 단순히 향을 더하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한방에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루는 재료입니다. 약재라는 말은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면 부담이 된다는 뜻에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피를 설탕처럼, 차처럼, 혹은 물처럼 너무 쉽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 더 먹으면 더 좋겠지 라는 마음으로요. 이 지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적제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올바른 목적, 시기, 그리고 올바른 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약제는 조용히 몸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약제는 더 이상 도움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몸 어딘가로 옮겨갑니다. 계피의 경우 그 부담을 가장 먼저 감당하는 곳이 바로 간이고 그 다음이 혈관과 소화기관입니다. 계피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잘 크러지치듯 젊었을 때는 이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의 해독 능력이 비교적 충분하고 회복 속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여유는 점점 줄어들고 한번 생긴 피로와 부담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매일같이 혹은 오랜 기간 누적된 사용이 더해지면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며 검사 수치가 서서히 변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계피 때문이라고 쉽게 연결짓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브렉스글에서 저는 계피를 드시느냐, 마시느냐를 묻기보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내 몸은 이 계피라는 재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회복할 여력이 있는가? 혹시 이미 간과 혈관, 소화기관이 버거운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건너뛴 채 몸에 좋다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계피를 사용하는 것은 노년의 몸에게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피를 무조건 권하거나 무조건 피하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계피를 먹을까 말까가 아니라 지금의 내 몸 상태에서 계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서야 다음 이야기가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제표가 계피가 우리 몸, 특히 혈관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고혈압과 깊이 연결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통증이 없고 당장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진료실에서 혈압 수치를 말씀드리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표정에는 여유가 남아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고혈압의 진짜 문제는 지금의 느낌이 아니라 조용히 쌓여가는 시간에 있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혈관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60세를 지나면서 혈관은 예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고무줄처럼 부드럽게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던 혈관벽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탄력을 잃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고 그 작은 상처 위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년, 어떤 분들에게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숫자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140이 넘느냐, 130이냐 같은 수치에 집중하죠. 물론 수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관리의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고혈압의 본질은 혈관 상태의 문제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안쪽 벽이 쉽게 상처받는 상태가 되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혈압을 억지로 눌러만 놓으면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혈관 자체는 여전히 긴장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계피에 대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계피가 혈압에 좋다고 들으면 마치 혈압을 정당감 오이대론 있습니다. 보츠먼의 미심 있다는 볼랑을 통해서 반분드럼 말지변 잠거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계피에 대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계피가 복능어기 고주가시면 든 부정호 덩적도고 시찬 여러입니다.
이 지점에서 계피에 대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마치 혈압을 모동받지 밖에 몰라도 계피가 정정우던 의리대입니다. 이 지점에서 계피에 대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만증현 130이 넘은 직원데요. 검문더런 보모감 동했지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계피에 대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모든 바치박 도멜토고 가면 부주문 복수게 모르고 서 있습니다. 모든 벙을칩니다. 급펑현 미를 시고로 미는 거 자분간 고이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계피에 대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계피가 몬더는 주름을 간벌을 보동받치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계피에 대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줌정 치고 노예요. 고혈압에 좋다고 들으면 마치 혈압을 즉각 떨어뜨리는 약처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계피는 혈압을 당장 낮춰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혈관이 덜 다치도록 환경을 정리해주는 보조자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숫자를 직접 건드리기보다는 혈관벽이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도록 돕는 쪽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피를 드셨는데도 혈압이 바로 안 내려간다고 실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 기대부터 조금 내려놓자고 말씀드립니다. 계피는 조용히 작용하는 재료입니다. 혈관이 받는 부담을 줄이고 반복되는 미세 손상이 조금이라도 덜 일어나도록 돕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면 효과를 느끼기도 전에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면 많이 먹을수록 좋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매일 빠짐없이 먹어야 한다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혈관을 돕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계피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혈관이 더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과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전체적인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매일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 역시 노년의 몸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을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숫자를 쫓기보다 혈관이 숨쉴 여유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계피 역시 그 흐름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줄 재료가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조심스럽게 힘을 보태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의 부담은 계피 하나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계피에게는 반드시 함께 가는 동반자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계피 혼자서는 혈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계피의 한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혈관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혈관의 상태를 좌우하는 요소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입니다. 혈관이 얼마나 수축하고 이완하는지는 혈관 벽의 상태뿐 아니라 몸 안의 환경에 크게 좌우됩니다. 계피는 혈관의 구조를 돕는 쪽에 가까운 재료입니다. 혈관 벽이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지나친 긴장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놓인 환경, 즉 체내의 수분 흐름이나 염분의 축적 상태까지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이 환경을 조절하는 역할은 다른 식품과 생활 습관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계피를 아무리 잘 사용해도 몸 안의 환경이 그대로라면 혈관은 여전히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싱겁게 먹는데요. 소금도 거의 안 쓰고요. 그런데 왜 혈압이 안 내려갈까요? 이 질문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젊을 때보다 훨씬 덜 짜게 드시고 국물도 남기려고 애쓰십니다. 그런데도 혈압이 쉽게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의 식습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오랜 시간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섭취했던 나트륨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고 혈관과 조직 곳곳에 영향을 남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을 처리하고 배출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여기에 혈관이 오랫동안 수축된 상태에 익숙해져 있으면 조금만 자극이 와도 쉽게 긴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혈관 수축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싱겁게 먹고 있어도 몸은 아직 예전의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피만으로 혈관을 지키려는 것은 한 손으로만 무거운 짐을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시 버틸 수는 있어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피를 단독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계피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계피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기대도 줄어들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를 돕는 요소와 환경을 정리하는 요소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균형이 맞을 때 비로소 혈관은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환경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계피의 짝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계피에게는 동반자가 필요하고 그 조합이 노년의 혈관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차분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혈압을 억지로 내리면 몸은 오히려 더 긴장합니다. 저는 이 말을 진료실에서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강하게 눌러놓으면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몸 안에서는 다른 긴장이 생깁니다. 머리가 무겁고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깊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혈압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살아있는 몸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압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조절해야 할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나나의 역할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달콤한 과일로만 알려져 있지만 노년의 몸에서는 미네랄 균형을 돕는 조용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몸 안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흐트러질 때 혈관은 쉽게 수축 신호를 보냅니다. 이 수축이 반복되면 혈관은 늘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되고 혈압은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이런 상황에서 몸의 환경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직접 건드리기보다는 혈관이 놓인 주변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나나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처럼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나는 몸 안의 미네랄 균형을 통해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라는 신호를 덜 보내도록 돕습니다. 즉, 혈관이 스스로 긴장을 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노년의 몸에 무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께 바나나를 이야기할 때 이건 숫자를 누르는 방법이 아니라 몸을 설득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이제 계피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계피는 혈관의 구조를 돕는 쪽에 가까운 재료입니다. 혈관벽이 반복적으로 닫히지 않도록 지나친 자극을 조금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혈관이 놓인 환경이 정리되어 있을 때 더 잘 드러납니다. 바나나가 환경을 정리해주고 계피가 혈관 자체를 안정시키는 식으로 각자의 역할이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깥을, 하나는 안쪽을 살피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바나나만으로는 혈관벽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기 어렵고 계피만으로는 몸 안의 환경을 바꾸기 힘듭니다. 두 가지가 맞물릴 때 혈관은 억지로 눌리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안정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강함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빈도와 목적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챙겨 먹는 습관은 노년의 몸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약처럼 다루어야 할 재료를 음식처럼 사용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바나나와 계피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필요할 때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몸이 유난히 긴장되어 있고 혈관의 부담이 느껴질 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혈압은 더 이상 억지로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읽고 그 신호에 맞춰 조심스럽게 돕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조합이라도 사용 방법을 잘못 이해하면 기배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조합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함정과 반드시 피해야 할 사용 방식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G 조합도 잘못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경고처럼 들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나나와 계피를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좋다기에 그대로 따라했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해졌다거나 기대했던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공복에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계피를 먼저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몸에 좋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흡수가 잘 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노년의 위장과 간은 공복 자극에 훨씬 민감합니다. 이때 계피의 강한 성분이 바로 들어오면 혈광을 돕기는커녕 위를 자극하고 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함께 있다고 해서 이 자극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복 사용은 이 조합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과량입니다. 조금 좋으면 조금 더 먹으면 더 좋겠지 라는 생각은 이 조합에서도 가장 흔한 실수로 이어집니다. 바나나는 과일이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피도 자연식품이니 안전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양이 늘어나는 순간 이 조합은 더 이상 도움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피는 양이 늘수록 간과 혈관에 부담을 주고 바나나는 미네랄 균형을 돕는 선을 넘어서면 오히려 다른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몸에서는 이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피 분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분말 형태는 양 조절이 어렵고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숨을 들이마시는 과정에서 미세한 가루가 기도로 들어가는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노년층에게 계피 분말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은 가급적 권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재료일수록 형태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조합의 목적은 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와 계피는 약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미 복용 중인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끊게 만들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이 조합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혈관이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도록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수준입니다. 이 선을 넘어서 기배하기 시작하면 실망도 커지고 몸에 무리도 따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약은 약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조합을 사용한다고 해서 약을 줄이거나 끊는 판단을 혼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혈관이 쉬어갈 틈을 주는 보조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때 비로소 이 조합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가 듣는 고민은 혈압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혈당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압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는 문제, 바로 혈당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뇨일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벌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오르죠? 단 걸 거의 안 먹는데도 수치가 흔들립니다. 라는 질문 속에는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혈당은 노력의 많고 적음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몸이 변했고 그 변화의 방향이 젊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다루는 방식은 조금씩 바뀝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양의 당이 들어와도 예전처럼 민첩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근육의 감소가 겹칩니다. 근육은 당을 저장하고 소모하는 중요한 공간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공간이 줄어듭니다. 저장할 자리가 줄어드니 혈액 속에 머무는 당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속도의 문제입니다. 간과 췌장이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가 늦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많이 먹지 않아도 혈당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당뇨는 얼마나 먹었느냐보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식사를 더 줄이고 더 조심하는 쪽으로만 방향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줄이고 있는 분들에게 그 방법은 오래가기 어렵고 마음만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관점을 조금 바꾸자고 말씀드립니다. 당은 없애려 애쓰기보다 당을 대하는 몸의 반응을 완화하는 쪽으로 말입니다. 여기에서 계피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피를 두고 혈당을 낮춘다는 말을 많이들 하시지만 저는 이 표현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숫자처럼 떨어뜨리는 재료가 아닙니다. 대신 몸이 당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돕는 쪽에 가깝습니다. 식후에 혈당이 급하게 치솟았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흐름, 이 급격한 파동을 조금 완만하게 만드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콥의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몸은 또 다른 긴장으로 반응합니다. 반면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주면 몸은 비교적 편안하게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계피는 바로 이 지점에서 조용히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을 대신하거나 췌장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이 들어왔을 때 몸이 조금 덜 놀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피를 두고 보조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물론 이 역할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빈도, 그리고 몸의 상태가 맞아야 합니다. 노년의 몸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계피를 많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계피가 당을 처리해주는 만능 열쇠처럼 오해되면 실망과 혼란이 커지기 쉽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피는 당뇨를 고치는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조명을 조절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해하면 계피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정의됩니다. 먹으면 바로 수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대신 식후의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지, 몸이 덜 피곤해지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혈당의 흐름도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계피를 어떻게 사용해야 이 완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계피가 왜 사과와 함께 언급되는지, 그리고 그 조합이 혈당의 흐름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과와 계피는 단맛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떠올리면 먼저 맛의 조합을 생각하십니다. 달콤한 사과에 향긋한 계피를 더하면 먹기 좋다는 이미지 말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혈당을 이야기할 때 이 조합의 핵심은 맛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속도의 변화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하다가 오히려 혼란을 겪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과는 분명 단맛이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께서는 사과를 먹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단맛이 몸에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느냐입니다. 사과에는 당분과 함께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당이 한꺼번에 흡수되는 것을 막고 조금씩 천천히 들어오도록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계피가 더해지면
이 속도 조절은 한 단계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계피는 당을 없애거나 막아버리는 재료가 아닙니다. 대신 당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반응이 지나치게 예민해지지 않도록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과와 계피를 함께 사용할 때의 핵심은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오르고 내려가는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급하게 치솟았다가 급하게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될수록 몸은 더 큰 피로를 느끼고 인슐린의 부담도 커집니다. 이 파동을 조금 낮추고 길게 만드는 것이 노년기의 혈당 관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조합을 두고 먹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단순화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과와 계피가 혈당에 좋다더라 라는 말만 남고 그 이유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모른 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양이 늘고 빈도가 잦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계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재에 가까운 재료입니다. 용량을 잘못 쓰면 혈당이 아니라 간이 먼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간이 이 부담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모아푸젤 또 하나 꼭 경계해야 할 것이 연속 사용입니다. 오늘 먹어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계피는 연속적으로 사용할수록 효과가 쌓이는 재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 시점을 지나면 몸이 긴장 상태로 들어가거나 소화기관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식후가 편해진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속이 불편해지고 피로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겠지 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과도한 사용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와 계피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가끔이라는 단어를 함께 씁니다. 매일 챙겨야 할 습관이 아니라 혈당의 흐름이 유난히 거칠다고 느껴질 때 몸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보조수단입니다.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혈당을 돕기 위해 시작한 선택이 오히려 간과 소화기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합이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의 중심은 여전히 식사 전체의 균형과 생활 리듬에 있습니다. 사과와 계피는 그 주변에서 흐름을 조금 다듬어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역할을 넘어서 기배하기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멀제의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계피를 물처럼 마시며 생기는 문제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계피물이 왜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남기는지 그 차이를 가르는 기준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물은 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를 물에 넣어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계피를 음료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갈증이 날 때 한 모금, 식사 사이에 한 컵, 잠자기 전에도 한 잔. 이렇게 하루 종일 곁에 두고 마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피는 그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 재료가 아닙니다. 계피물을 물처럼 마시는 순간 약이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것, 그리고 아침 공복에 마시는 습관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흡수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공복을 선택하시지만 노년의 위장과 간은 이 자극을 그대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계피의 성분이 완충 없이 바로 작용하게 되고 그 부담은 혈관이 아니라 위와 간으로 먼저 향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이 지나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이유 없는 피로가 늘어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 종일 마시는 습관 역시 비슷한 문제를 만듭니다. 계피는 지속적으로 공급될수록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재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은 끊임없는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극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피로는 쉽게 계피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계피물을 물처럼 마신 습관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피물은 언제가 맞을까요? 저는 항상
시간이라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피물은 식사 후,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녁 무렵에 사용하는 것이 노년의 몸에는 더 적합합니다. 식사 후에는 위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계피의 자극도 비교적 부드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때 계피물은 소화를 돕고 혈관의 긴장을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공복의 날카로운 자극과는 전혀 다른 흐름입니다. 저녁 무렵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 준비를 합니다. 이때 따뜻한 계피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을 서서히 내려놓는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은 양과 짧은 시간입니다. 한 잔으로 충분하고 매일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을 지켜야 계피물은 부담이 아닌 도움으로 남습니다. 이 시간 개념은 수면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이 얕아지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호르몬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그 결과 내장 지방이 쉽게 쌓이는 방향으로 몸이 바뀝니다. 먹는 건 줄였는데 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많은 경우 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계피물이 저녁에 잘 사용되면 수면의 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몸이 이완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반대로 잠을 방해하는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계피물의 차이는 성분이 아니라 시간에서 갈립니다. 같은 계피라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계피물을 물처럼 대하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이해하는 순간부터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60세 이후 계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차분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피는 좋다 하다로 단정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도움도 되고 부담도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원칙은 3가지였습니다. 많이 쓰지 않는 것, 연속적으로 쓰지 않는 것, 그리고 남들이 한다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계피로 인해 몸이 힘들어지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 내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였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더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고 조절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려 들면 몸은 오히려 더 버거워집니다. 자연식품이라 해도 내 몸의 상태와 맞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계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혈압이든 혈당이든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몸이 덜 긴장하고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흐름을 바꾸는 보조수단으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동안 너무 열심히 더 하려고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 몸을 탓하지 말고 의지를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몸은 그저 지금의 조건에 맞게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신호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읽고 무리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60세 이후의 건강관리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무언가를 크게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피를 대할 때만큼은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선택이 정말 나를 돕는 방향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쿠롱이 정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진짜 경험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